좀 더 빠질 수도 있을 것 지수 같습니다. 기준으로는 그렇다. 조정이 좀 더 나올 수도 있는 환경으로 좀 가고 있고, 다음 주 이제 FOMC도 있지만 이번 금리 인하는 사실상 유동성 공급의 목적이 아니고 지나치게 많이 올렸기 때문에 실질금리 정상화의 성격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금리를 인상했을 때 가장 힘들었던 섹터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박소연 신영증권 투자전략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모처럼 와주셨는데 일단은 최근에 네. 어떤 부분에 어떤 이슈에 가장 주목하고 계신지를 먼저 여쭤보고 싶어요. 네, 뭐 단기적으로는 일단 증시 바닥 언제 잡을 건가 네. 뭐 그런 질문을 제일 많이 받고 있고요. 예.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는 한 10월 말 정도가 변곡점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좀 그럼 중장기적으로는 좀 어떤 스타일이나 내지는 주식시장의 좀 핵심 이슈가 뭘 거냐. 저희는 좀 밸류업 쪽을 많이 강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배당, 가치주, 그리고 이제 밸류업 관련된 좀 행동주의 흐름들 이런 부분이 아마 내년 뭐 3월 주주총회까지 쭉 저는 이어질 거라고 좀 보고 있어서 네. 그 두 가지를 요새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네. 그러면 10월 말에 변곡점이라 함은 네. 지금부터 10월 말까지는 그냥 기간 조정 정도예요? 아니면 여기서 장이 더 빠졌다가 10월 말까지 가나요? 섹터별로 좀 틀릴 것 같긴 한데요. 좀 더 빠질 수도 있을 것 지수 같습니다. 기준으로는 그렇다. 네. 근데 사실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2,500이기 때문에 네. 사실 좀 더 빠지기 어려운 레벨까지 왔다고 보는데 좀 걱정스러운 거는 미국이 빠질 때 한국이 좀 하방 경직이 있었던 적이 없거든요. 네. 근데 지금 분위기를 보면 지금 미국 쪽은 지금 빅테크 쪽은 조정이 좀 더 나올 수도 있는 환경으로 좀 가고 있고 그리고 뭐 다음 주 이제 FOMC도 있지만 지금 분위기로 보면 25bp를 내리면 더 욕먹을 분위기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50bp를 내리면 욕을 안 먹냐라고 하면 50bp 내리는 거 보니까 경기 침체겠네. 네. 사실 이런 또 해석도 나올 수 있는 분위기라 이 FOMC에서는 지금 어떤 결론이 나든 어쨌거나 금리 인하 실기했다라는 부분들을 피해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10월은 아시겠지만 FOMC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국 대선이 끝난 이틀 후에 지금 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10월까지도 지금 별다른 모멘텀이 없이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아마 뭐 여러 자료에서도 그런 얘기하고 있지만 이번 미국 대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어느 후보가 되느냐에 따라서 정책이 완전히 180도로 지금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투자자들도 누가 되는지 보고 투자하겠다. 그리고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도 누가 되는지 보고 돈을 쏘겠다. 지금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10월 말까지는 모종의 어떤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기가 아주 어려운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10월까지는 뭐 전체적으로는 좀 관망세가 짙을 것으로 저희는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11월 대선 결과를 보고 좀 판단하는 좀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느 후보가 되는지를 보고 좀 본격적으로 움직이겠다라는 관점도 있는가 하면 어느 후보가 되든 유지가 되는 그런 정책과 관련된 그런 투자를 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도 이제 관점들이 여러 가지 나오고 있어서 그런 전략은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정말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변하지 않을 사실들이 뭘 거냐. 저는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밸류업이 뭐 그 첫 번째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사실 좀 달러 약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내년까지 금리를 얼마 내릴지 모르겠지만 현재 이제 점도표상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이코노미스트들의 컨센서스상 내년도 미국 금리는 한 3.75 정도까지는 내려간다라는 지금 전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미국의 지금 기준금리가 5.5인데 3.75까지 내려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미국이 아니라 이제 한국을 보면 한국은 지금 3.5%인데 지금 한 3번 정도 내려서 2.75까지 가는 거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200bp 정도의 한미금리 차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100bp로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원달러 환율은 지금 뭐 1200원대 후반에서 한 1400원대를 왔다 갔다 했다가 이 한미금리차가 줄어들면서 원달러 환율의 레벨도 한 단계 낮아질 가능성이 높은 거거든요.
결국 이거는 지금 달러 강세가 약간 수그러들고 네. 달러 약세의 방향으로 지금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내년이라서 저는 어찌 보면 이게 한국에 있어서는 상당한 기회 요인이다라는 입장으로 좀 보고 있어요. 달러 약세라는 거는 원화 강세이고요. 원화 강세라는 것들은 결국 주식이 될 수도 있고 채권이 될 수도 있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이 빗달러 자산으로 고개를 한번 돌리게 되는 하나의 좀 변곡점이 왔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제가 뭐 파이낸셜 타임즈나 이런 데 칼럼 실린 거를 보면 네. 아직까지는 컨트레리안 뷰긴 한데 이머징을 봐야 된다. 이런 사설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좀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한 10년 전쯤에 그 루치스 샤르마라고 이분이 이제 신흥시장에 굉장히 오래된 전략가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브레이크아웃 네이션 뭐 등등 해가지고 되게 유명한 책을 많이 쓰셨는데 이분이 그때 그 브레이크아웃 네이션에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자기는 한국이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 넘어가는 허들을 그 돌파해서 그 위로 올라가는 정말 유일한 나라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신흥국은 이제 이 부비 트랩에 갇히게 되는데 지금 내가 한국을 매년 가서 보니까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그리고 컨텐츠로 발전하는 그 도약의 단계에 있는 게 보인다고 하면서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내렸는데 사실 그 이후에 한국이 그런 식의 어떤 좀 방향성을 가지고 발전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이 그 신흥국을 이번에 보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썼던 그 논리가 방금 말씀드렸던 달러 약세 그 부분에 대한 효과를 우리가 좀 많이 간과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생각보다 신흥국이 굉장히 건전해졌다는 거예요. 아마 아시겠지만 유가야 지금 뭐 계속 70불 정도에 머물고 있으니까 뭐 유가에 대한 부분은 뭐 그다지 이제 큰 영향력은 없는데 최근에 이제 ESG 관련된 투자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뭐 리튬이라든지 구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금속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서 실질적으로 돈을 벌게 된 신흥국들이 많이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브라질도 그렇고 터키도 그렇고 아르헨티나도 그렇고 예전에는 경상수지도 적자고 뭐 정부가 돈도 없고 해가지고 맨날 신용등급 강등되고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던 나라인데 그 나라들이 예전과 달리 상당히 건전성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국의 캐펙스 사이클을 가지고 우리들이 2, 3년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제는 신흥국의 캐펙스 사이클이 가능해지는 시기가 좀 오고 있다. 그게 이제 그분의 논리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그거를 100% 믿는 건 아닌데 사실상 지금 미국이 대선을 기점으로 변곡점이 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 IRA나 이제 칩스 액트 이런 것들이 대부분 보조금을 많이 썼던 정책이거든요. 근데 그 보조금을 과연 누가 되든 지금 내년 이후에 계속 이 정도로 계속 보조금을 쓸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한 2, 3년간 캐펙스 사이클이 본격적으로 왔었는데 네. 이게 사실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면 지금 다른 방향의 새로운 팀을 찾아야 되는데 그 팀이 어떻게 보면 이 달러 약세를 만난 신흥국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좀 재미있게 그 칼럼을 읽었고 그래서 지금 그 와중에 한국의 제조업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들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것이 2025년일 수 있겠다. 그러면 지금 뭐 변동성을 굉장히 겪고 있고 되게 이제 고통스러운 지금 9월을 보내고 네네, 있는데 맞습니다. 생각보다 그 시기들이 우리에게 좀 기회 요인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내년도까지는 지금은 좀 변곡점이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으로 유지될 요인들은 결국 이제 이 달러 약세에 기반한 하나의 좀 새로운 사이클 이런 부분들을 좀 중장기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 시장 전망에 있어서 그러니까 좀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봐도 된다라는 의견이신 거네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네네. 이머징도 얘기하셨는데 중국이 지금 답이 없잖아요. 네네. 근데 중국이 이머징에서 주식시장에서 대략 한 40% 정도 차지하고 경제로는 뭐 더 클 수 있는데 네네. 중국이 지금 안 되는 이유가 뭐 건전하다고는 하는데 그거를 돈을 다 은행에 넣어놓고 그리고 다 중국 채권 금리가 매우 낮거든요. 다 채권만 사니까.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하려면 중국이 살아난다라는 가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국에 대한 뷰를 어떻게 가져가면서 이 달러 약세를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사실 저희는 중국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큰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아서 지켜보고 있는 입장인데요. 달러 약세 이꼴 원화 강세이기도 하지만 위안화 강세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실 위안화 강세가 굉장히 여러 가지 나비 효과를 줄 수가 있는데 최근 보면 중국이 적극적으로 이제 올해부터는 경기 부양을 한다라고 해서 금리도 많이 내렸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것이 효과를 좀 보고 있지를 네. 못해요. 근데 이제 위안화 강세가 온다라고 했을 때 어찌 보면 조달 측면에서도 상당히 이제 도움을 받는 기업들이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위안화 강세라는 것들은 지금 뭐 미중 무역 분쟁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풀리는지를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결국 이제 FDA 측면에서도 중국에게 기회 요인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올해 보면 경기는 좋지 않은데 중국에서 지금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정부가 강조하면서 중국 내에서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된 배당주들은 주가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중국도 지금 올해를 잘만 넘긴다고 하면 내년도는 사실 이 위안화 강세와 지금 뭐 조달금리 하락 이런 부분이 맞물려서 완만한 회복세 정도는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거는 아니지만 결국에는 달러 약세라는 것들의 나비 효과가 의외로 클 수도 있다. 그런 부분들을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럼 그런 시장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앞서 이제 밸류업에 대해서도 좀 눈여겨보시는 말씀을 잠시 해주셨는데 투자 전략을 앞으로 가져간다면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보세요? 네, 일단은 지금 밸류업보다는 지금 금투세 어떻게 할 거냐. 사실은 그 금투세 부분을 많이들 더 많이 말씀하시죠? 물어보세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밸류업을 말씀을 드리면 금투세 소용하면 그러니까 금투세 시행하면 다 필요 없다. 네. 뭐 그러면서 이제 자조적인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뭐 9월 24일인가요? 그 민주당에서 이제 공개 토론회를 하신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당론이 결정되는 것들을 보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뭐 사실 100% 알 수는 없지만 지금 개인 투자가들이 너무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이제 이 중산층의 자산 형성에 사실상 이 금융시장의 좀 업그레이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여든 야든 정치권에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주가가 이렇게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이 금투세를 쉽게 결정하기는 저는 아주 어려울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금투세가 조금 더 손질을 해서 시간을 가지고 좀 해결할 수 있는 좀 그런 결론이 나온다라고 하면 오히려 연말 반등에 좀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결국에는 이제 유예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면 네. 오히려 지금 현재 주가 하락을 좀 매수 타이밍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각 반전도 가질 수는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금투세 논란들이 이제 9월 말에 어떻게 정리되는지 한번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것만 정리된다면 오히려 이제 밸류업 측면에서는 좀 상당히 이제 좀 기회 요인이 더 커지는 상황이 될 거죠. 근데 전제 조건이 이제 금투세가 붙는 거네요. 네, 사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이 금투세라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매매 차익뿐만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제 배당과 뭐 이런 부분까지도 다 연관이 되는 네네. 거기 때문에 이 금투세 논란이 먼저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판단이 서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전 사실 긍정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정부에서 부동산에 대한 그 편중 그리고 요새 이제 뭐 강남 특히 반포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치권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 의식이 있는데 결국 부동산에 편중된 가계 자산을 금융 자산으로 옮겨서 이게 새롭게 기회 요인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들이 지금 현재 핵심 아젠다거든요. 그러려면 결국 이 금융시장에 대해서 이 세제를 디자인할 때 장기 투자에 대한 문화를 정착시키는 방향으로 저는 세제 디자인을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 이번 결론을 그다지 토론회의 결론을 그렇게까지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 전 충분히 고려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특히 이제 밸류업 같은 경우에는 저는 당근과 채찍이라는 말씀을 좀 쓰거든요. 네. 여당에서는 지금 이런 거를 해줄 테니까 밸류업을 해라. 내지는 뭐 지수를 만들어 줄 테니까
여기 이제 편입이 되고 싶으면 기업 가치 재고 공시를 해라. 이런 식으로 당근을 주는 방식의 지금 좀 방향성을 보이고 있는 게 여당이고요. 근데 이제 야당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오히려 규제를 강화해서 기업들이 좀 정신 차리고 내지는 어떤 규제의 틀 안에서 좀 제대로 소액주주 보호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법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채찍의 관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야당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방법론은 틀려요. 근데 방법론은 틀리지만 사실은 그 두 개의 방향성이 합치되는 부분이 어찌 보면 일반 주주들의 지금 권익 향상과 기업 가치 제고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년까지 보게 되면 이제 3월 주주총회까지 실제 이제 법안이 어떻게 이제 입안이 될 거냐라는 부분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9월 말에 밸류업 지수를 발표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관련해서 사실 내년 3월까지 배당을 좀 늘리거나, 그리고 이제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뭐 방식으로 기업 가치 제고를 할 거냐라는 것들을 발표를 할 텐데, 아마 좀 저는 시장에 긍정적인 반응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밸류업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배당 소득세를 분리과세하든지 아니면 기업들 중에 뭐 배당이나 자사주를 많이 산 사람의 세금 혜택을 여러 가지 밸류업 관련된 세제를 주장하는 게 있고, 네네. 반면 금투세는 이제 약간 매매 차익에 대한 걸 지금 사람들이 많이 신경을 쓰고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미국처럼 배당이든 뭐 주식 매매 차익이든 전부 분리과세를 하는 쪽으로 이걸 하나로 묶어서 세제를 만들려고 하면 이게 시장에 도움이 될까? 미국은 이제 장기 보유하면 세금이 낮고 맞아요. 세금도 분리과세가 돼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대신에 네네네. 세금은 다 내고. 네. 요렇게 하는 게 주식장에 도움이 될지, 네. 아니면 밸류업 이런 뭐 배당세 이런 거는 부자 감세라고 안 되지만 금투세만 없어 그냥 안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도움이 될지 주가에, 둘 중에 어떤 쪽이 더 도움이 된다고 보세요? 근데 사실 저는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미국 방향이 맞는데 중요한 거는 그 미국의 세제처럼 손질을 하려면 모든 거를 다 건드려야 돼요. 네. 그리고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에 있어서 지금 뭐 상속세나 이런 것들이 또 기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또 중요한 이슈인데, 네. 이런 거는 안 건드리면서 또 뭐 이제 분리과세만 한다라는 것들이 한쪽만 손질하는 것들로 오해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저는 이거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장기 투자에 대한 이 과세 체계를 손봐야 되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금투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 여론이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사실 집을 갖고 계신 분 아시겠지만 오래 살면 사는 연도대로 이 양도 차익을 빼주고, 1주택은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보유를 한 부분과 거주를 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더블로 이게 장기 보유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주는데, 주식은 장기 보유에 대한 세제 혜택에 대한 디자인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ISA 계좌에 대해서 확실하게 세제 혜택을 주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면 지금 민주당에 나온 안을 제가 한번 봤는데, 금투세는 시행을 하되 ISA에 대해서는 지금 한 3천만 원 정도로 연도별로 이제 그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을 올린다. 그렇게 이제 얘기가 나왔던데, 실질적으로는 사실 3천만 원에 한 5년이면 한 1억 5천이거든요. 아주 많은 금액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여기에서 이제 해외 주식도 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다 보니 사실 국내 주식뿐만이 아니라 해외 주식까지 이제 같이 세제 혜택을 준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국내 주식에 대해서만 주는 세제 혜택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조금 한계가 저는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 주식형 ISA라고 해서 지금 현재 안이 나온 것들이 있는데, 이 국내 주식형 ISA는 결국 국내 주식과 내지는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를 했을 때 세제 혜택을 주는 방향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ISA에 대한 좀 세제 혜택을 좀 확대를 하는, 이게 이제 일본의 방향이거든요. 일본은 아시겠지만 이제 주식에 대한 매매 차익이 존재하지만 ISA 계좌 내에서 세제 혜택,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투자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다가 세제 혜택을 몰아주는 그런 지금 방식을 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체적인 세제를 손볼 수는 없더라도 네. 이런 형태로라도 저는 이제 장기 보유에 대해서 좀 더 세제 혜택을 디자인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투세를 유예를 하고 일단, 왜냐하면 네. 아직 장기 보유에 대한 정확한 세금 제도가 없으니까 네네. 현재 금투세를 시행하는 건 말이 안 되고 유예를 하든지 하고 좀 긴 시간을 두고 그렇게 세팅을 해서 다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뭐 사실 제가 세제 전문가는 아닌데 네. 제가 이제 주식 시장을 생각을 했을 때 그런 방향이 맞을 거다라고 네. 저는 좀 보고 있어요. 네. 결국에는 이제 오래 보유하고 내지는 오래 투자해서 단기 매매 차익보다는 장기적으로 보유한 사람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쪽으로 디자인을 해야 이게 사람이 그렇잖아요. 결국 어떤 식으로 인센티브를 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 양태가 바뀌게 되는 건데 네. 좀 그런 식으로 디자인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입법부와 행정부에서 이제 환경 설정을 해주는 부분이 있을 거고 어떤 환경이든 또 개인 투자자들은 나의 이익을 위해서 또 지혜로운 판단을 내려야 하니까요. 맞습니다. 앞서 이제 저희 투자 전략 이야기를 하다 여기까지 흘러왔는데 다시 투자 전략 이야기로 넘어가면 일단 금투세 쪽이 해결이 된다는 하에 밸류업에 좀 주목을 하신 거고요. 또 다른 포인트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성장주와 가치주, 뭐 고배당주가 있다. 어느 쪽에 손을 좀 들어주시겠어요? 네, 이게 보통 금리 인하 이꼴 성장주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묶어서 생각을 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요. 사실 이번 사이클은 저는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통상 이제 이 금리 인하가 성장주로 귀결되는 그런 장은 경기가 급격하게 침체가 되거나 내지는 이제 유동성을 공급을 하는 사이클에서 통상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이번 사실은 인하는 미국이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건 맞는데 과연 침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퀘스천이 있고요. 그리고 지나치게 돈을 많이 풀었을 때 다시 인플레이션이 들불처럼 일어나면 어떻게 하냐 이런 우려가 분명히 있거든요. 사실 최근에 이제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도 이게 강남 아파트 가격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급등하는 상황에서 가계부채 통제를 못하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적극적으로 하는 거를 좀 꺼려하시는 듯한 발언들을 많이 했거든요. 결국 그 얘기는 이번 금리 인하는 사실상 유동성 공급의 목적이 아니고 지나치게 많이 올렸기 때문에 조금 정상화를 하는 그 정도의 실질금리 정상화의 성격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사실 이번 금리 인하는 사실 성장주에 긍정적이다라고 하기보다는 금리를 인상했을 때 가장 힘들었던 섹터에 조금 마중물이 되는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일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좀 리츠가 굉장히 좋은데 그런 것들도 이런 맥락에서 저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좀 배당주 그리고 가치주를 좀 더 강조를 좀 드리고 있는데요. 네. 결국에는 지금 이 밸류업 프로그램과 좀 연관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채권 금리가 좀 많이 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고배당주의 매력이 저는 좀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채권 금리 자체가 낮아지다 보니까 비슷한 배당 수익률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제 주식은 또 가격이 올라가는 업사이드가 열려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좀 수익률이 고정되어 있는 채권보다는 사실 이제 배당주를 선택할 수 있는 요인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전략에 대한 부분까지 박수연 신영증권 투자 전략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